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거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그래서 신화 명작 탑 1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자, 첫 번째입니다. 팔라스와 켄타우로스 이야기입니다. 보티첼리의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신이 팔라스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남자 반인반수가 켄타우로스입니다. 자, 켄타우로스는 술, 본능, 성욕 이런 걸 상징해요. 그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팔라스는 이성, 지혜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팔라스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팔라스는 다른 게 아니라 아테나 여신의 별칭입니다. 메디치가의 로렌초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다이아 반지 이 땡땡이 세 개가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메디치가를 위한 우화인데 그 당시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폴리와 피렌체 간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메디치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이 작품을 만든 거죠. 팔라스가 상징하는 이성, 지혜, 켄타우루스가 상징하는 무지, 성욕, 본성 이런 것에 대한 승리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팔라스 여신의 이 월계수 관처럼 보인 것도 승리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이 나뭇가지가 올리브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 역시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그런 도상이라고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 이야기를 그린 장레온 제롬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명작인데요. 저도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프랑스의 아카데미즘 화가로 보통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이 나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왼쪽 여인의 키스를 하는 이 남자가 주인공 피그말리온이라는 남자이거든요. 당시에 이 올림푸스산 근처에 살았던 조각가였어요. 그런데 독신주의자였습니다. 왜냐면 여성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고 또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맞는 여자가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조각이나 하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신처럼 조각을 하는데 갈라테이아라는 상하 조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옷도 입혀주고 진짜 애인처럼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죠. 자, 어느 날 비너스 신전에 재물을 거하게 바치면서 나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망해서 갈라테이아 상하 조각이 인간이 돼서 나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소심하게 갈라테이아 이 조각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센스 있는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눈치를 채고 조각을 인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린 건데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 이 조각과 키스를 하면서 순간 이 상하 조각이 인간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키스를 하고 있고 밑에는 아직도 상하 조각, 위쪽부터 인간이 되는 거죠. 이때 피그말리온이 이 갈라테이아의 온기를 느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그 장면이죠. 이 갈라테이아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컨트라포스터인데 다리는 일자인데 허리와 얼굴 방향이 완전 뒤틀어서 아래에 있는 피그말리온과 긴장감 넘치는 자세로 키스하는 장면. 장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이 연출을 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는 그 고민이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야기였습니다. 갈라테이아라는 여신이 또 있네요. 같은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갈라테아 혹은 갈라테이아의 승리라는 작품을 그린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산초가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에요. 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평가를 합니다. 갈라테아는 하얀 여인이란 뜻이래요. 바다의 신 도리스와 네레우스의 딸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ним프라고도 하죠. 그 많은 요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정을 네레이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 네레이스 중에 아주 아름다웠던 여신이 갈라테이아였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신화의 극적인 그 스토리를 그리는데 라파엘로는 그런 스토리와는 반대로 그저 그 갈라테이아를 돋보이는 연출에 신경을 썼습니다. 즉 ним프, 이 갈라테이아의 신격화에 오로지 집중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갈라테이아 이 여신 ним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주 멋진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갈라테이아 이 가운데 빨간 천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 큐피트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활을 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트리톤이라는 반인반어의 그 모습이 있고, 네리스, ним프들을 이렇게 납치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테이아가 지금 밑에 보시겠지만 조개 썰매를 타고 있고, 이 돌고래가 조개 썰매를 끌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 여신 갈라테이아를 그릴 때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큼 아름다운 인간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상적인 여인을 모티브로 그렸다라고 이렇게 라파엘로는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은행가였던 아거스티노 치기라는 사람의 주문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소문으로는 이 아거스티노의 정부였던 애인을 모티브로 그리지 않았나 이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라파엘로 산치오의 명작 갈라테이아의 승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키클롭스를 그린 오딜롱 르농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의 키클롭스의 눈을 보고 처음에 비주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괴하고 뭔가 쳐다보고 있고 묘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오딜롱 르동 하면 상징주의로 대표되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키클롭스 폴리페무스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여러 부류로 나오거든요. 같은 키클롭스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 많은 키클롭스 중에 오디세우스 이야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그렸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폴리페무스의 키클롭스가 외눈박이 거인이었거든요. 오디세이, 그래서 신화 일화에서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맹인이 된 괴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 해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갈라테이아, 그 ним프를 짝사랑했거든요. 갈라테이아가 잠들고 있는 모습을 산 뒤쪽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쁘게 말하면 뭐 감시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좀 납치한 것 같기도 해요. 그 갈라테이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갈라테이아와 사랑을 했던 아키스라는 인간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키스가 죽어서 시실리아의 강이 됐습니다. 상징주의 화가들이 당시에 신비주의 일화, 그래서 신화를 모티브로 많은 작품을 그렸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오딜롱 르농의 작품 키클롭스였습니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이야기를 그린 구스타프 모로라는 또 다른 상징주의 화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인데 귀스타프 모로 하면 상징주의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구스타프 모로의 유명한 제자가 또 있죠. 마티스의 초창기 스승이기도 했었습니다. 마티즈의 잠재성을 또 높게 평가했던 화가이기도 했었죠. 오이디푸스 하면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친부는 티베의 왕 라이오스입니다. 근데 라이오스가 자식을 버렸어요. 왜냐면 그 신탁에 따르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라이오스 자신을 죽인다는 신탁 때문에 아들을 버렸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코린토스 왕이 양자로 키웠던 거죠.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라다가 자신의 그 신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나중에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사랑스럽게 키워준 코린토스의 왕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되니까 스스로 떠납니다.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자로 생각했던 거죠. 신탁에 따라서 역시 불길한 신탁 예언은 실현됩니다. 하필이면 테베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테베로 가는 도중에 길을 비키라고 하는 마차의 어떤 남자와 시비를 붙다가 마차 탄 주인 남자를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마차 타고 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테베의 왕 라이오스였던 거죠. 그래서 역시 신탁에 따라서 그 아버지를 죽였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테베에 스핑크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인 거예요.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사람에게 맞춰보려고 한 다음에 맞추지 못하면 죽이는 그런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섭정이었던 사람이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누구라도 스핑크스를 물리친다면 테베뿐만 아니라 왕비 이오카스테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탐나서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에게 왔을 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스핑크스가 지금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그린 게 이 작품이죠.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듣는 거예요. 그때 수수께끼에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 다 죽었거든요. 이때 오이디푸스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아침, 점심, 저녁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침은 초년, 점심은 중년, 저녁은 말년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까나내기니까 4발로 기어다니다가 점심때는 보통 사람 섰을 때니까 2발, 그리고 말년은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비였던 아우카스테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사랑을 한 거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자, 아무튼 구스타프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일화였습니다. 다음 일화입니다.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가 그린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너무 멋지죠? 이카루스 신화를 떠나서 그 작품 보자마자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의 고전주의 화가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화를 많이 그리다가 이후에는 초상화가로 전향을 했다고 많이 봅니다. 이카루스가 다이달로스 아버지와 함께 납치돼 있었거든요. 밀랍으로 날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달로스 아버지가 경고를 했거든요. 자식아, 너 나는 건 좋은데 바다 밑으로 가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늘 위로 올라갈 때는 적당히 올라가야 돼. 너무 높게 올라가다가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아서 떨어질 수가 있어. 이런 경고를 했지만 그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들뜬 나머지 태양 끝까지 가다가 날개가 타서 떨어지고 죽은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개의 외곽 쪽을 보면 조금 탄 것 같죠. 까만 색깔이 좀 보이고 이카루스, 이 주인공의 피부톤도 좀 까무잡잡합니다. 주변에 슬퍼하는 ним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부러 태양 가까이 가서 피부가 탔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그렸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날개의 모티브는 실제의 새를 관찰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모티브가 극락조라는 새라고 하죠. 분위기가 너무 멋진데 해질 무렵의 연출이란 게 뒤에 배경을 보면 나오죠. 이 색감도 그렇지만 해가 그 반대편에 떠서 노을 질 무렵, 이카루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또 멋진 장면인데 오늘 은근 영국 화가들이 많네요. 자, 사이렌과 율리시스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독특한 색감이 돋보이는 라파엘 전파를 대표하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작품. 저는 어린 시절에 율리시스 관련된 그리스 신화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이때 사일렌의 유역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묶으라고 선원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일화가 기억나거든요. 자, 맞습니다. 율리시우스와 그 선원들이 함께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바다에는 그 무서운 사이렌이라는 그 괴물이 나타나서 그 목소리,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져 죽는다는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선원들은 귀를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율리시우스는 그래도 사이렌의 목소리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는 멀쩡하게 두되 대신에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들었다가는 그 유혹을 못 이길 게 뻔하기 때문에 자신을 묶어달라고 합니다. 선원들에게. 그래서 배에 묶여있는 율리시우스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다른 그래서 신화 관련된 영화도 그렇고 그 신화 동화책 보통은 인어처럼 생긴 걸로 저는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림에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왜 새일까?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신화를 잘못 이해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당시에도 약간 논란이었습니다. 왜 사이렌을 인어로 그리지 않고 독수리 이 새처럼 그렸냐. 근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을 통해서 나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고대의 유물 중에 그 화병이 있었는데 그 화병에는 사이렌이 인어로 묘사된 게 아니라 반인반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몸은 새고 얼굴은 사람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티브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인어라면 조금 인어공주가 생각나면서 거부 반응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새처럼 묘사를 해서 더욱 기괴하고 무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작품입니다. 틴토레토가 그린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작품인데 하늘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 은하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재미난 일화입니다. 틴토레토 하면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그런 거장입니다. 베네치아 학파로도 유명하죠. 루돌프 2세 왕이 의뢰했던 작품입니다. 은하수가 어떻게 기원이 됐고 그 인간의 영웅으로 유명한 힘이 장사로 알려진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그 초자연적인 힘을 얻었는지가 나오는 재미난 일화입니다. 독수리가 보이죠? 독수리 위에 사람이 이 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자세히 보면 뭘 들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풍뎅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번개를 들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와 번개를 상징하는 것은 올림푸스 신들의 신인 제우스입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이 바로 왼쪽의 여신 헤라거든요. 헤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공작새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공작새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헤라클레스가 역시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 젖을 먹이기 좀 여의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니까 보통은 싫어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좀 가여운 거예요. 엄마의 젖도 못 먹고. 그래서 헤라가 자신의 젖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심을 한 거죠. 헤라클레스가 이 헤라의 젖을 너무 세게 빨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헤라클레스를 밀쳤거든요. 그러면서 우유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하늘을 막 덮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우유 파편들이 밤하늘로 가서 은하수가 되었다는 이 동화 같은 일화이죠. 그래서 은하수가 라틴어도 그렇고 이 어원 보면 우유란 뜻입니다. 우유. 그리고 영어로는 밀키웨이죠. 그때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먹고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네치아 화가들을 특유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틴토레토의 작품 중에 색깔이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작품입니다. 이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의 그 묶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입니다. 제우스 형제들 올림푸스 신들이 1세대 신들 티탄족과 싸워서 물리쳐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티탄족 중에 예지력과 손기술이 매우 좋았던 프로메테우스가 있었어요. 제우스가 처음에는 그 승리하도록 도와줬다고 하지만 이 프로메테우스가 허락도 없이 올림푸스 산에 불을 몰래 훔친 거예요.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훔친 죄로 독수리가 평생 간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뜯어먹으면 간이 무한반복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간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던 거죠. 이후에 헤라클레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왜 굳이 간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간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능, 영혼, 생명의 자리라고 여겼대요. 그것을 상징하는 핵심이다 보니까 간을 이 독수리가 쪼아 먹게 했던 거죠. 보통 이 작품이 루벤스의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협업의 작품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루벤스의 친구 중에 정물화 그리고 동물을 아주 잘 그렸던 프란스 스나이더라는 동료와 협업을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 소개할 때는 프란스 스나이더는 빠지고 보통 루벤스가 그린 걸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어쨌든 이 독수리만큼은 동물을 너무 잘 그렸던 프란스 스나이더의 작품입니다. 자, 다음 작품.
나르키 소스, 나르시즘으로 많이 알려진 그 주인공입니다. 카라바주 하면 바르크 회화의 시작으로 많이 평가를 받는 화가입니다. 나르키 소스가 이제 그래서 신화에서는 잠 혹은 무감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자기 도취증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통 기억을 하죠. 이 나르키 소스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이 비친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에 나르키 소스가 멀쩡했을 때에 아메니아스라는 이 남자가 이 나르키 소스를 사랑했거든요. 아마이니스가 사랑하건 말건 되게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스스로 칼로 찔러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죽어가면서 보고 계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가 짝사랑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르키소스도 처음에는 이게 물에 비치건 말건 다른 누군가라 생각하고 비친 그 모습을 계속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옆모습에 비친 남자가 알고 보니까 나의 자신의 모습이란 것을 나중에 알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스스로 칼로 역시 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 비극적인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나르키소스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자기 도취증에 걸린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기애가 너무 과한 그런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일화를 떠나서 저는 이 구도와 빛, 연출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하면 카라바조의 작품이 많이 등장합니다. 검색을 쳐도. 아무튼 자, 오늘 그래서 신화 작품들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정말 명작 중에 명작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명작도 있긴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